세상을 바꾸겠다던 혁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지켜본 것은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뻔한 위기였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995년 어느 봄날, 미국 전역의 가정집에서 기묘한 전자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로봇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혹은 외계인과 교신하는 듯한 그 소리는 바로 인터넷 접속음이었죠.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 사진 한 장을 내려봤는 데만 15분이 걸렸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래를 만지고 있다는 흥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기술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한 줄도 몰랐던 아버지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디지털 혁명을 논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어머니들이 정보 고속도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AOL, 야후, 넷스케이프 같은 초기 개척자들이 이끄는 세상이었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이 열풍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닷컴이라는 세 글자만 보면 지갑을 여는 파블로프의 개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사업 계획서가 엉성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수익 모델이 불분명해도 문제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혁신적이라는 마법의 단어였거든요.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파괴적 혁신이나 디지털 생태계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투자 유치의 핵심이었어요. 나스닥 지수는 4배나 뛰어올랐고 기업 공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죠. 금융 뉴스 채널들은 마치 종교 방송처럼 기술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였어요. 1999년이 되자 이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광고에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 등장했는데 심지어 제품이 하나도 없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한 광고는 단순히 우리 웹사이트는 4월에 오픈한다는 메시지만 보여줬는데도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사업이 아니라 꿈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서류상으로는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주식 거래를 했고 수정 컬렉션을 모으던 동네 아줌마들까지 기술주에 뛰어들었어요. 심지어 동네 치과 의사도 진료실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나스닥 상장을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실제 수익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수익이란 구시대적인 개념이었고 중요한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회의실과 언론에서는 한마디가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 물론 전혀 다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몇몇 조용한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차고에서 베조스, 브린, 페이지 같은 사람들은 이 광란의 축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진짜 인터넷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대 광고라는 기차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이들은 이미 그 다음에 올 진짜 기차를 위한 철길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나스닥은 1995년 750포인트에서 2000년 3월 10일 5048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샴페인이 터져 나오고 사무용 의자를 굴리며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닷컴 기업들이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동안 선택사항처럼 여겨졌던 질문들이 다시 중요해졌어요. 잠깐만,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고객이 정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언제쯤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불안감은 곧 의심으로 변했어요. 한때 멈출 줄 몰랐던 주식시장이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은 그 후 2년 동안
무려 78%나 폭락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일부는 고철값에 팔렸으며 나머지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은 회사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 체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아마존은 시장 가치의 94포인트를 잃었고 야후의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어요. 이베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 빈이 베이비와 중고 전자제품을 거래하는 틈새 구매자들 덕분이었죠. 그 여파는 월스트리트를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무실들이 텅 비었고 주식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책상을 정리해야 했고 그 멋진 탁구대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한때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CEO들은 이제 테드 강연에서 실패 경험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닷컴 혁명을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추켜 세우던 그들이 이제는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은 하룻밤 사이에 바짝 말라버렸고 스타트업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한때 놀이터 같았던 회의실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유행에 불과했고 인류의 혁신 추구에 있어서 값비싼 우회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름에 닷컴이 들어간 모든 회사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생존을 위해 브랜드명을 바꾸는 회사들도 생겨났고 대학생들은 전공을 바꿨습니다. 2005년까지 컴퓨터공학과 등록률이 32% 이상 감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라앉고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튼튼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닷컴 스타트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지만 소수의 회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았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파티가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엔지니어들처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아마존을 한번 살펴보죠. 2001년 월스트리트는 아마존을 거의 죽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주가는 18달러에서 5달러로 떨어졌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아마존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자자들은 도망쳤고 솔직히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베조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이나 분위기가 아닌 오직 책을 배달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수익성 없는 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며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고객에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상품을 전달하자는 것이었어요. 트릭도 없었고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오직 끈질긴 실행력뿐이었어요. 네브래스카의 한 고객이 금요일까지 소설책을 받고 싶어 한다면 아마존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창한 비전 선언문으로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그 무렵 구글은 아직 스탠포드 대학원생 몇 명이 차고에서 만든 작은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광고도 없었고 기업 공개도 없었어요. 오직 코드만 있었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브링과 페이지는 조용히 인터넷을 새롭게 정의할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이베이도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규모를 키우느라 돈을 물쓰듯 할 때 이베이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한 가지 일만 잘 해냈습니다. 수집용 동전부터 중고 팩스 기계까지 이상하지만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렇다면 생존자와 희생자를 가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수익성입니다. 살아남은 회사들은 진짜 고객과 진짜 수익,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재발명 같은 추상적인 꿈을 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신경 쓰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수요가 증명된 후에야 사업을 확장했고 현금 흐름이 생긴 다음에 직원을 고용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대 광고 기계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더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졌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리고 닷컴 붕괴가 남긴 숨겨진 유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프라였어요. 수십억 달러가 서버, 광 케이블, 데이터 센터, 개발자 인재에 투자되었거든요. 회사들은 사라졌지만 그 도구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로마의 도로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인터넷의 뼈대도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2003년이 되자 공황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거대한 혁명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기숙사방에서 시작되었고 유튜브는 차고에서 탄생했으며 트위터는 출처도 불분명한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그들은 성대한 출시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선배들이 남긴 인프라 위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 작은 유리 사각형을 들어 보였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이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문이었어요. 인터넷은 더 이상 접속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죠. 영구적이고 휴대 가능하며 개인적인 공간으로 말입니다. 부활이 완료되었어요. 인터넷은 더 이상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생활의 중추신경이 되어버린 거죠. 인터넷은 정말로 2000년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과대평가되고 오해받고 완전한 붕괴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더 조용하고 집중된 인터넷이 다시 태어났어요. 거창한 아이디어나 웅장한 비전 때문이 아니라 몇몇 고집센 건설자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